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아까 1부에서 제가 대북쇼, 그 다음에 적폐청산, 그리고 이제 경제정책의 실패, 이런 부분으로 또 내부 분열 등으로 무너져 가는 것은 이제 확실하고 거의 무너져 가는 부분이 벌써 시작이 되어서 지금 산으로 이렇게 보면 한 3분의 2쯤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정권을 지탱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배가 좀 부르냐 안 부르냐 그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얼마 전에 이 서거하신 그런 훌륭한 사람이니까 서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저는 상투적으로 보수 일각에 이렇게 무지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민주당, 공화당, 무슨 뭐 또 보수의 가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이런 게 좀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민주당에도 옳은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공화당에도 옳은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어느 당에 소속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좌파 진영에 소속해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좌파는 다 죽일 놈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보수 세상만 되면 보수가 훌륭해질 거라고 봅니까? 썩어 문드러져서 썩는 내가 온 장안에 진동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항상 서로 간에 대결하고 긴장을 해서 보수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을 하고 경쟁을 해야 되죠. 우리가 가게가 식당이 한 동네에 한 개밖에 없다 하면 그 식당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밭집이라고 있죠. 공사장에. 한밭집에서 품질 경쟁을 합니까? 안 하지요. 돈 주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와서 밥 먹은 건데 머릿수만 체크해 놓으면 되는 거고 이 사람들 뭐 일하다가 와서 항상 배가 고픈 사람이니 적당히 그냥 싸게 많이 남겨서 뇌물 좀 주고 그걸로 한밭집 계속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사람이 해요. 그 뇌물 관계 때문에. 한밭집에 가서 누가 품질 따질 수 있습니까? 그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은 거기만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쟁이 없는 부분은 정치도 굉장히 태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여줘요? 러시아의 푸틴이 보여주고 중국의 시진핑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판빙빙은 어디 갔을까요? 네? 중국에는 이쁜 여배우들을 공산당의 핵심 권력층들이 장식물을 거느리듯이 세칸들로 거느립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뭐 여자가 2다리, 3다리를 걸쳤다든가 중국의 여자 실세는 또 마찬가지로 남자 세칸들을 전에 중국에 여자 실세 1명이 잡혔는데 남자 세칸드가 한 30명 있었다고. 네? 젊은 남자들로. 그러니까 중국에는 축첩이라는 것이 부의 상징, 권력의 상징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CCTV의 메인 앵커 되는 여자가 사라져서 지금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몇 명 있고 중국에 얼마 전에 CCTV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터뷰한 남성 앵커가 또 중국의 권력층의 마누라의 또 애인이었다. 그래서 그 친구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교만하게 질의했다고 문제된 중국 CCTV 아나운서 남자애 걔도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걔도 지금 완전히 갔죠. 깜빵 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웨이즈라는 여자 배우는 보시라이입니까? 보시라이? 그 시진핑과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그 애인이었는데 인체 그 전시회 있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사라졌는데 거기에 나타난 전시물이 그 장웨이지하고 비슷하다. 왜 그 흉측한 거 한국에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말려가지고. 그래서 중국이라는 사회는요 언제든지 그냥 이렇게 제거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닷컴, 마윈, 아마존만큼 센 회사 아닙니까? 전자상거래로. 근데 저기에 마윈이 갑자기 물러나 버려요. 한참 일할 때인데. 지 지분은 6%밖에 안 되고 그 회사는 중국의 지금 현 실세들, 상무위원들 되는 사람들의 가족, 친척, 아들들이 다 하는 거란잖아요. 실제 지분은. 그러니까 그들이 너 물러가. 안 그럼 너
제거해버리겠어.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물러난 거죠. 얼마 전에 중국의 M&A의 규제인데 최근에 어렵게 돼서 부도나기 직전이라는 중국의 한 회사가 30몇 개 있는 오너가 스위스인가 가서 실족사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장뚱닷컴인가 하는 그 놈은 온갖 무리를 다 빚어도 봐주니까 깜빵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권력에 저항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한국의 이 권력이 지금 문 정권이 득세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문 정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는 겁니다.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경제가 붕괴되기 직전이에요. 저는 중국하고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지금 빨리 발을 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나면 이제 시체도 못 찾아요. 자, 한계에 왔다. 그래서 시진핑이 자꾸 도발을 하고 군사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고 김정은이를 자꾸 통제를 하려서 장난을 치려 하고 이런 겁니다. 왜? 중국 국민들을 배가 고파도 중국이 마치 대국인 양 착각을 하고 세계 제일 강국 미국과 싸우고 또 한국과 사드로 싸우고 일본과 또 과거사로 싸우고 계속 싸움을 하고 중국이 영토 분쟁이니 뭐 1대1론이 이래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세계 최강국이라는 착각을 끊임없이 해줘야 현실의 불만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지 않지요. 중국에는 왕조가 어떻게 하면 망합니까? 일정하게 망하잖아요. 중국의 왕조에 비하면 조선의 이시조선은 굉장히 오래 갔죠. 500년 갔잖아요. 고려도 오래 갔죠. 고려도 한 500년, 400몇십 년 갔잖아요. 중국에 우리가 아는 원, 뭐 송, 명, 청 이런 거 얼마 가요? 200년, 300년이에요. 그럼 왜 망하냐? 처음에 시작해서 한 두세 텀은 굴러가는데 이제 더 굴러가다 보면 중앙 권력이 분산되고 또 외부에서 오는 그런 오랑캐라고 부르는 그런 세력의 침투에 무너져가고 그러면서 국가의 이 집권 세력의 경제력이 고갈돼 버려요. 왕실의 금고가 다 비어버려요. 전쟁하니 창락하니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국가가 통제력이 떨어져 버리죠. 통제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배가 고픈 사람들이 농민이 다 어떻게 돼요? 황건적이 되고 홍건적이 되죠. 따로 중국에 도적이 있는 게 아니라 농민이 배고파서 총칼 들면 그때 총이 없었고 칼이나 창을 들면 그 순간에 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적 두목이 하나 재수 좋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황제가 되죠. 그래서 명나라의 주원장도 그 뭐 예? 황건적인가 그 홍건적에 그게 보수고 또 뭐 유비입니까? 뭐 유방 그런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는 이 경제가 무너지면 왕조가 무너지면서 결국 도적대가 이렇게 득세하고 정권이 무너져가는 부분이에요. 자, 한국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가 오래됐다 하지만 몇 년 했습니까? 18년 했죠. 61년부터 79년까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몇십 년 한 것 같은데 그럼 왜 마지막에 박 정권이 무너졌을까요? 경제가 계속 성장했으면 박 정권이 더 갔을 겁니다. 근데 79년에 2차 오일 쇼크가 한국에 터졌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한국 경제가 좀 성장을 하다가 1차 오일 쇼크를 72년인가 얻어맞고 79년에 2차 오일 쇼크를 얻어맞았어요. 자, 기름 한 방울 안 넣은 나라에서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부가가치세까지 또 실시하면서 물건값이 10% 올라버려서 자영업자들이 다 등을 돌리죠. 듣도 보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물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민심이 이반되면서 부마 사태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격 사건까지 벌어져서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왜 무너졌을까요?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문제에서 저렇게
이런 무너진 부분이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건 정권 스스로가 혁신도시, 기업도시니 뭐 경제자유국정이니 골프장이니 해서 전국을 곳곳을 경제투기장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금이 몇백 조가 풀렸죠. 그 돈이 수도권에 와서 전부 버블7에 아파트를 사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부동산이 폭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만 아니라서면 저렇게 형편없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면 솔직히 말하면 민심이 100% 등을 돌려버립니다. 자, 트럼프가 저렇게 개판으로 하는데 지금 2년 온 것도 내 엄청 잘 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미국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기다가 최근에 좀 살아났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살아난 거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한 4% 성장을 하고 자연 실업률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이 미끼 삼아서 트럼프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선거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프랑스의 마크롱이 저거 보면 젊은 애가 뭐 지 맘대로 다 하는데 저런 프랑스 같이 민주 정치의 역사가 길고 좌파적인 전통이 이렇게 긴 나라에서 마크롱은 한마디로 이 포퓰리즘 우파라고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벌의 앞잡이라고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크롱이 지금 프랑스를 지 맘대로 막 개혁을 하잖아요. 노동개혁이니 뭐니. 이게 통하고 있는 목적이 뭐겠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프랑스 경제가 완전히 복지 망국론으로 가다가 조금씩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크롱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 푸틴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뭔 줄 아십니까? 석유 가격을 확 떨어뜨려 버리면 푸틴은 저거 쫓겨납니다.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석유 가스 가격을 확 떨어뜨려 버리면 다시 한 20불 정도로 떨어뜨려 버리면 푸틴은 못 버틸 거예요. 자, 이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 대항을 하는데 지금 요즘 석유가 1배럴당 한 70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저 이란이 만약에 20불 이래 가버리면 저것도 잘 못 버텨요. 그래서 이 경제와 정권의 운명은 매우 밀접하게 가고 있다. 자, 유럽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칸디나비아 3국이나 그러니까 노르웨이, 뭡니까 스웨덴, 뭐 덴마크, 뭐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성장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1, 2%, 0% 수준이에요. 버티고 가는 나라지요. 자, 국민소득은 한 7, 8만 불 됩니다. 근데 그 나라의 딜레마가 뭔지, 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가서 물 사 드신 분 계십니까? 가보신 분? 다 열심히 사시구나. 그 아마 물 하나에 생수 한 통에 한 5, 6천 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국민소득이 뭐 7만 불 된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수 하나가 그렇게 비싸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겠습니까? 내가 소득을 받으면 세금을 50% 넘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년에 1억을 벌면 1억 중에서 내가 5천만 원만 내 거고 나머지는 다 세금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스웨덴에서 거구 정당이 명함도 잘 못 내밀었는데 60몇 석인가 받아가지고 3당이 됐어요. 스웨덴이 보면 노동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그 다음에 복지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해결한 나라예요. 과거에 스웨덴은 100년 전만 해도 정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말할 수가 없이 못 살았어요. 정복자 펠레라는 영화 있어요. 그런 영화에 보면 스웨덴이 그 못 살던 시절이 나옵니다. 나라의 산업이라는 거는 뭐 정월이나 대구 정도밖에 없고, 그때는 아바도 없었고, 뭐 아바는 벌써 없어졌지만은 볼보도 없었고, 예? 사브도 없고, 그 스웨덴이 그야말로 먹고 살 거리가 없는 바이킹의 나라였어요. 노르웨이는 그래도 스웨덴이 그 주변 중에 스웨덴 왕국이 오래된 만큼 제일 강했고, 그 다음에 덴마크가 오랜 왕국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뭐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거는 스웨덴 거의 똘마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변두리 중에 더 변두리죠.
그래서 유럽의 제일 변두리에 사는 과거의 바이킹의 나라라고 불리우던 그런 나라들이 왜 갑자기 저래 잘 살게 됐는가 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버리면서 그 뒤부터 혁신이 가능한 이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 나라가 시스템을 잘 갖추고 복지천국이라면서 1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데 다 살고 싶어 하죠. 핀란드나. 근데 그거 가면요. 한 1년만 살아보면 한국 가고 싶다고 울 거예요. 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팍팍하죠. 실업하면 실업수당도 주지만은 1년에 햇빛이 뜨는 날이 한 100일도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백야에다가, 예? 여름에는, 겨울에는 한 10월 달부터 그냥 하루 종일 컴컴하고, 그러면서 스릴러 영화 보면 아이슬란드, 벨기에, 뭡니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릴러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스릴러 영화가 뭡니까? 다 살인이잖아요. 살인이 의외로 굉장히 많고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마약 사범입니다. 변태 성욕자도 많고요. 이 동유럽의 조폭 조직이 전부 동구권에서 이 스캔디나비아 반도로 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호구거든. 거기서 놀기가. 그 사람들이 전부 정신적으로 조금씩 병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핀란드 요즘 좀 산다 하지만 핀란드가 소련 때문에 몇십 년을 나라 취급을 못 받고 거의 위성국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었댔는데 거기서 지금 거국 파퓰리즘이 휩쓸고 있습니다. 왜 휩쓰냐? 세금을 5, 60% 내는 그런데 난민들이나 또 이민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애를 서너 명을 낳아가지고 딱 거기 보면 가까이 가서 얼굴을 안 봐도 애들을 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프리카계나 아시아계 사람이다. 거기서는 애 한 서너 명만 낳아버리면 부모는 먹고 살아요. 애들 앞으로 나오는 각종 복지 제도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절반쯤을 세금으로 내서 저런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냐. 거기에 대한 반감이 지금 이번에 거국 파퓰리즘 정당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EU라는 사회가 했던 고상한 인간의 대의나 가치, 세계에서 제일 고상하잖아요. 동물의 어떤 복지까지도 생각을 하고 동물을 죽일 때도 도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이 있고 닭을 한 마리 키울 때 최소 면적이 얼마 이런 것도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왜 거국 파퓰리즘이 저렇게 득세를 하는가? 원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히틀러에 추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부역자 청산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핀란드는 히틀러하고 같은 편이 돼서 소련하고 싸웠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 발틱 삼국도 대부분이 다 에스토니아부터 독일하고 같이 소련하고 싸웠습니다. 왜? 러시아, 소련이 하도 주변 나라들을 다 잡아먹고 그냥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하니까 히틀러가 뜨니까 전부 거기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식으로 그 주변이 가고 있어요, 나라들이. 그래서 지금 북유럽이 지금 독일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거국 파퓰리즘의 광풍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뭔가 하면 우리보다는 훨씬 잘 사는데 그런 나라에서도 지금 난민, 이민 이런 과잉 복지 때문에 또 백수, 마약 중독자 아예 그냥 취직을 안 하고 복지 시스템에 의존해서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파퓰리즘으로 가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 한국이 지금 앞으로 경제가 붕괴되었을 때 어찌 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한국도 제가 볼 때는 파퓰리즘이 지배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은 좌파 파퓰리즘이면 그 다음에 한국에는 우파 파퓰리즘으로 국민들이 쏠려갈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봐요. 그런데 좌우 파퓰리즘으로 쏠려 다니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시대적 추세상으로 상당히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지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한국의 파퓰리즘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나라인데 왜 국민의 속성으로 보면 굉장히 파퓰리즘적인 속성을 갖추고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나라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 속성과 심리 상태가. 이 작은 나라에서요, 동서로 나뉘어 가지고 집단 투표를 하고 수십 년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작은 나라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말도 안 되는 북한에 동조하는 국민이요, 한 25%는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주사파, 친북, 그리고 북한 문제라면 무조건 평화 통일해야 된다는 사람, 군축을 해서 판문점에서 DMZ에서 다 지피고 뭐고 드러내야 되고 서해에도 평화수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이 25% 됩니까? 안 됩니까? 기본 25%는 그거 무조건 찬성하고 야당이 돼도 찬성할 거예요. 나머지 한 20%는 동조하고, 그래서 절반 가까이가 그런 부분에 동조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는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고 항상 인기 있는 쪽에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닌 민족이에요. 6.25를 겪어보고 또 더 나아가서 반공교육이 전부 헛됐다는 거죠. 그럼 보수가 그동안에 뭐 했냐? 보수 가치가 뭔지,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 앞에 지탄받아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보수가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제대로 교육하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수 전도사들을 다 하고 있으면서 저보고 뭐라요? 위장보수, 좌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꾸 날아가면 눈 두 개인 사람이 뭐가 돼요? 병신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눈이 두 개인 것은 양쪽으로 다 바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념은 한 개만 득세하면 파시즘으로 가고 퍼플리즘으로 가게 돼 있고 그 종말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중국이 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저 공산주의 이 퍼플리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항공모함을 만들고 우주선을 날리는 나라에서 사람들 앞에서 총살을 시켜요. 네?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나 TV의 앵커가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제일 큰 기업의 회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물러나 버려요. 저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저건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새로운 나라들도 저거보다는 나을 거라 봅니다. 시스템이요. 그래서 저 시스템이 성장이 가능하냐? 절대 아닙니다. 지금 빚으로 쌓아 올린 이 모래성을 쌓고 있어요. 중국이란 나라가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힘은 군사력에서만 나온다고 보고 계속 군비 확충만 하고 있죠. 자, 자기 나라의 실제 경제 실력은 중국 정부가 8,000불이라는데 8,000불인 나라는 좀 삽니다. 그래서 중국이 8,000불이면 내 손에 장을 찢겠어요. 저거 통계 조작 빼면 4,000불도 안 됩니다. 문재인이 어디에서 통계 조작하는 거 배워왔겠어요? 제일 친한 사람이 김정은이하고 시진핑이잖아요. 거기서 배워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어렵게 하냐? 경제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조작해서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경제는 바로 비상등이 날라옵니다. 자, 한국이 60, 70, 80년, 90년대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요, 대기업 위주에 대기업이 앞에 뚫고 가고 중소기업이 뒤에서 이렇게 불평등이나 불이익을 받더라도 따라가는 시스템이 맞은 거예요. 그거는 이 수출 위주의 성장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그때 다 같이 잘 살고 공동으로 이렇게 진전돼 가자는 불가능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재벌 위주의 성장을 했고 그때는 그 방법이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보수가 제일 딜레마가 있는 부분이 뭐예요? 대기업 재벌 위주의 성장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격 의료 무조건 찬성하잖아요. 생각도 한번 안 해보고 문재인이 꼼수해. 문재인은 자기는 만나서 뭐 이재용이라도 만나서 5분만 했겠습니까만은 이야기를 해서 뭔가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그 뒤부터 잘 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당은 뭔데 무조건 규제개혁 완화합니까?
원격 의료 해주고 인터넷 은행하고 면세점 입국장에 해주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으면 다 풀었지 왜 그걸 안 풉니까? 그거 풀어라는 사람한테요. 너네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거니까 그 다음에 경제 안 살아나면 네 총살 당할 거 각오하고 한번 서명하겠냐면 한 놈도 안 할 거예요. 한국 경제의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겠습니까? 임금이에요. 임금. 두 번째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노조, 임금이 노조고 두 번째는 땅이에요. 자, 이 경제학에 보면 기업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토지, 노동, 자본이잖아요. 임금을 그 나라의 생산력이나 소득 수준에 맞게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한마디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원하면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수준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뜯어먹으려고 쓸모없는 규제 만드는 것만 풀어주면 됩니다. 원격 의료나 무슨 인터넷 은행은 뜯어먹으려고 규제를 한 게 아니라 그거 해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규제도 착한 규제가 있고 나쁜 규제가 있는데 무조건 규제 완화하면 찬성이고 경제 살아난다 이야기하면 그럼 이명박과 박근혜, 이명박은 누굽니까? 현대의 바지 회장을 한 사람으로서 규제 완화하면 이명박이 그때 다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가 비약적으로 살아났습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졌잖아요. DJ 때부터 정권 5번 바뀌는 동안에 1%씩 떨어져서 YS 때부터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2%대에 온 거예요. 5%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그 경제가 정상으로 이렇게 풀로 돌아갈 때 몇 프로를 성장할 수 있느냐. 지금 잠재 성장률이 이제 옛날에는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좀 낮았어요. 근데 이제는 사실 잠재 성장률도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한국 경제에 잘 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위태하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방을 이렇게 세계에 내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4차 산업혁명은 남들이 다 100m 앞에 뛰고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출발을 해도 4차 산업혁명은요, 기술이 있고 자본이 있는 쪽에서 훨씬 앞서가게 돼 있는 건데, 이미 남들은 100m 앞에서 뛰고 있는데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해서 성공한다? 일정하게 내수나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이 좀 아는 사람들은 성공해서 어쩌고 저쩌고 다 쇼라는 걸 압니다. 그럼 한국 인구가 일본만큼만 되면 내수 중심으로라도 좀 버텨보겠지만은 5,100만 명 어중간해요. 이것도 이제 줄어든다지 않습니까? 구매력은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그러면 한국은 뭘로 버티느냐? 제가 대통령 한다면요, 국민투표에 붙이고 통과 안 되면 나 물러나겠습니다. 통과되면 내 하라는 대로 따라주십시오 하고요. 임금, 노조와 임금에 대해서 국민투표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통과 안 되면 그만둬버리고, 통과되면 이제는 나한테 정권이 국민투표로 위임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해서 임금을 통제해야 됩니다. 한국에 왜 일자리가 없습니까? 기업들이 전부 외국 나가서 다 만들잖아요. 한국에서 이 임금 수준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값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 대통령이요, 땅값도 이중 가격을 매기겠다. 자, 기업에 이 수도권 한복판에 정부가 보조금을 대서라도 땅을 평당 10만 원에 주는 겁니다. 대신 너 이거 못 팔아먹는다. 팔 때는 정부가 다시 이자 쳐서 사줄게. 그리고 여기서 평생 기업만 해라. 그래서 토지 비용을 확 줄여주는 겁니다. 물리 비용하고. 이 두 가지가 기본이 안 되면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요, 기업들 보고 공무원이, 한마디로 정치인이 뜯어먹으려고 규제하는 게 뭔지 다 적어내라. 소원수리 하듯이 받아가지고요. 그게 진짜 그러냐 안 그러냐 한 3단계를 걸쳐서 심사해서 진짜 규제를 통해서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규제는 다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면 경제는 살아납니다. 아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외국 나간 기업을 국내로 돌리는데 저 트럼프가 좀 또라이같이 하면서요, 한국에서 그걸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기업이 정권에 대해서 훨씬 자유로운데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이 무너지면 중국 쪽에 갔던 기업들이 다 같이 망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중국으로 갔던 기업들이.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는 싸지만 그 나라의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부패, 마약, 총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땅값 싸게 제공해주고 주별로 지금 경쟁이 붙었잖아요. 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에 대해서 연어처럼 아주 싼 가격으로 땅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의 임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연봉이요? 현대차야 이 알라바마 공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달러로 한 4만 달러대 후반 정도로 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하면 5천만 원대 후반 6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자동차 공장이 얼마입니까? 8, 9천 되잖아요. 정규직이요. 미국에는 업무 시간에 스마트폰 못 봅니다. 딱 브레이크 타임에 차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는 거지요. 노동 강도가 훨씬 한국보다 높습니다. 휴일이 어디가 많아요? 한국이 훨씬 많죠. 자, 그런데도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 동네에 자동차 공장이나 제조업 공장 하나 들어온다 하면 주지사부터 대통령 후보까지 가서 전부 테이프 커팅하고 세금 10년, 20년 감면시켜주고 땅 거의 공짜로 주고 이럽니다. 왜? 일자리가 하도 없으니까요. 일자리는요,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조업에서 나옵니다. 전통 꿀뚝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고 그 일자리는 한계가 생기면 파생해서 2차, 3차 일자리가 계속 생겨요. 그러면 또 소비 관련되는 일자리가, 유통 관련되는 일자리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요,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제조업이. 미국이 왜 제조업을 갔냐? 금융하고 IT로만 가면 제조업은 다 외국에 나가도 여기서 돈 벌어서 나눠 먹으면 옛날에 제조업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 왜 제조업을 하냐? 공해산업이고, 부가가치도 낮은데, 제조업은 나가든가 말든가 관계없이 금융에서 월가에서 벌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IT에서 벌면 끝난다고 하고, 그 두 가지만 몰두했잖아요? 미국이 한 20년간요?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많이 버는데 그 돈은 소수한테 가고, 맨 놈한테만 가요. 나눠 먹지를 않아.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일자리가 다 없어져가지고 전부 중소지방도시들이 다 황폐해지고 마을이 없어져 버리고 다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체를 많이 버는 게 아니라 200개를 버는 게 아니라 100개를 벌더라도 골고루 나눠 먹기에는 제조업이 좋다고 해서 제조업을 복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이 없이 모든 산업이 다 4차 산업혁명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 그것도 모르고 한국에는 4차 산업혁명, 아니, 앵무새처럼 정치인부터 다 떠들고 있어요. 또 제가 이 말하면 요 밑에 또 댓글 달릴 겁니다. 한강서 엿도 모르는 놈, 엿도 모르기는 뭘 몰라요. 지식이라는 거는 일정 수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머릿속에 체계가 갖춰지고 나면요. 전문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냐 없느냐가 지식을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에 이 전문가들 엄청 많지요. 근데 대한민국 경제가 이 모양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부동산 전문가요? 전부 부동산에서 뜯어먹으려는 놈이 전문가 되지. 저보고 그래요? 제가 부동산 폭락한다니까 누가 그 캥기는 사람이 많은가? 황양수 너는 그냥 부동산을 네가 뭘 아냐? 네 잘 아는 거나 해라. 원전 이야기하면 너 원전 뭘 아냐? 저 원전요? 엄청 많이 합니다. 원전 전문가보다 더 알아요. 독학을 해서. 그래서 이명박이 UAE 원전 수주했는데 폐기물 처리 안 된다는 걸 한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언론에 보던 사람이에요. 모든 전문가들이 알면서 모른 척 하거나 몰랐죠. 그래서 전문가라는 거는 현상을 사심없이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지 그게 무슨 기술적으로 많이 한다고 전문가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에 왜 문제인 줄 알아요? 자,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 편 들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 편 들지요. 근데 돈 있는 사람 편 드는 거는 좋은데 돈 있는 사람이 공정하지는 않죠. 돈 더 벌라지. 그러니까 경제의 방향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공정하게 보자니까 저보고 뭐라 합니까? 좌파다. 자, 그런 말을 하려면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에 우파 천국이었잖아요. 그때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경제 살려서 제대로 하지 왜 못했느냐. 예? 그때 보수의 저 말고 대부분이 다 뭐라 했습니까? 다 기득권 편들었잖아요. 근데 경제가 그래 이 모양이 됐습니까? 자, 문재인은 따지고 보면 재수가 좀 없다고 투덜거리겠죠. 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래가 이만큼 있는데 짝대기를 하나 꼽았어요. 자, YS가 이만큼 뜨다가 욕심이 많아가 너무 떠버렸어. 그러니까 바로 짝대기가 한번 넘어갔죠. IMF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J 때는 살살 뜨지요. 노무현도 또 땅을 갖고 좀 세게 뜨려다가 흔들하니까 뜨거 하고 그냥 손 뗐지요. 자, MB는 자기는 경제를 잘한다고 하다가 한번 확 뜨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금융위기가 오니까 약으니까 잘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MB가 뭔가 하면 실물 경제를 좀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돈만 챙긴 거는 좀 잘못이지만은. 그래서 그때 큰 사고가 안 나고 잘 넘어갔지 않습니까? 물론 데미지가 좀 있었던 분야도 있지만은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예요? 아예 흙을 안 뜯지요. 네? 흙 뜰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큰 사고도 안 났어요. 자, 그런데 문재인이 이제 내가 받아가지고 뭐 좀 해보겠다고 팍팍 뜨다가 이제 이거는 짝대기가 이제 요리됐습니다. 기울고 나면 이렇게 쓰러지는 거는 중력의 법칙이죠. 그래서 끝났어요. 절대 경제 못 살립니다. 저는 가능컨대 올 연말부터 시작돼서 내년쯤 되면 IMF에 준하는 곡소리가 날 거라고 봅니다. 자, 실물 경제를 하나 보십시오. 멀쩡한 데가 하나 없이 다 골마가고 있어요. 잘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곳곳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자영업자 다 망해요. 자, 이제 경제가 어떻게 돼갑니까? 고령화 진행되고 있고 젊은 사람은 돈이 없어요. 결혼도 안 합니다. 경제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농구공처럼 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배구공이 됐다가 이제 골프공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구슬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한번 쪼그라드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걸 다시 불어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베가 잘한 게 뭔가 하면 온갖 욕을 처먹고도 일본 경제가 쪼그라드는 걸 막고 있는 겁니다. 막고 있는 거지 아베가 경제를 살렸다. 일본의 일자리가 뭐 늘어나고 일본 경제가 호황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워낙 젊은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남아도는 겁니다. 네? 원래 일본의 경제 캐파는 굉장히 컸지요. 근데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거나 숫자도 절대적으로 작아지면서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어요. 일본에 프리트나 히키코모리로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 그런 사람들은 경제에서 아예 그냥 탈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문 정권이 들어섰을 때 1년 안에 이 경제 부분에 승부수를 던지든가 안 그러면 망하지만 않게 관리로 그냥 망해가면서 적당히 5년은 버티고 가려고 생각을 하든가 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어설픈 포수가 온 사방에 총을 쏴댄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여러 명 잡아버렸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수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깨에 힘을 빼야죠. 무조건 내 잘못했다 하고 이제는 정리만 해가겠다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요. 절대 지 잘못했다 소리를 죽었다 깨어나도 할 놈들이 아니에요. 가보자. 저기 황장수 저놈이 맨날 망해라고 기우제 지내고 있고 저기 보니 정규제도 그러고 있고 그래 오기가 있지. 끝까지 한번 가본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를 갖고 싸워서 싸움해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이 아니라도 한국 경제는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쥐가 맡아서 지대에 무너지면 억울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지 잘못이에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하던 이야기 기억나죠? 뭐 이야기 맨날 했습니까? 골든타임.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가 골든타임은 뭡니까? 골든타임은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골든타임이라 했는데 지나간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자, 한국 기업들 상당수가 좀비 기업입니다. 상장 회사의 한 40%가 좀비 기업이라고 해요. 좀비 기업은 뭐냐? 문 닫아야 되는 회사가 은행에 빚내서 은행을 물고 같이 죽을래? 안 그러면 계속 좀 빌려줄래? 하고 버티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삼성이 남은 9개 대기업보다 더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대 대기업 중에서 한국에 2등부터 10등까지 합쳐서도 삼성을 못 당한다지 않습니까? 이제 재벌도 재벌이 아닌 거예요. 남은 것들은. 자, 그러면 경제에서 이제 명의를 데리고 와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가 문제다. 진단을 한 6개월 정도 해서 6개월 동안 입 딱 다물고 제가 문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6개월간 경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입 딱 다물고 진단부터 하라고 했잖아요. 그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나중에 트집 잡으려고 제가 그랬어요. 죽어도 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진짜 잘 되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저도 없었어요. 자,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책상 머리에 앉아가 평생 배설이라는 거는 별로 안 해보고 잡으면 한번 내 마음대로 해봐야지 하고 상상만 하던 사람들을 앉혀놓고 장하성이부터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김기식이가 건강원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해외여행 때문에 그래가 이왕이면 잡으려면 한꺼번에 다 통으로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동연이가 제가 볼 때 요즘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딱 한 판 들고 받아버리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살지요. 이제 김동연이가 뭐 지는 망하는 문정권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해봤자 나중에 니도 한패거리다. 그래 안 되겠어요? 제일 재수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백운규. 이번에 그만둔 산자부 장관. 그 사람이 태양광 다 해놓고는 가만히 보니까 태양광도 한 1년 뽑아 먹으니까 더 뽑을 게 없죠. 이 뭡니까? 모텔 천장에도 올리고 아파트 경비실 천장에도 올리으니 더 올릴 데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더 가다가는 사고 나겠다 싶으니 뭡니까 이거는? 태각 작전을 쓰고 있지요. 자, 1년 싹 하고 지금부터는 우리 살살 빠진다. 자, 그게 아니고 2년 3년 갔다가는 나중에 태양광 때문에 문정권의 최고의 게이트가 태양광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컸지 않습니까? 지금 도망가도 게이트 돼요. 이미 어질러 놓은 것도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근데 애꿎은 원전 건드리는데 원전을 왜 저렇게 그럴까 했더만 북한 석탄 갖다 쓰려고? 태양광 하려고? 이랬는데 어제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발표하던 엊그제는요. 돼지 삼겹살로 가지고 중류 벙커 시유를 대신하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식당마다 있는 폐유, 찌꺼기 기름을 가지고 발전을 하겠다. 내가 이제 그걸 보고 이것들이 이제 올 때까지 왔구나. 이제 저쯤 되면 답도 없다. 그래. 옥자 영화 봤습니까? 옥자. 예? 유전자 조작 돼지 가지고. 예? 넷플릭스에서 했구나. 많이 안 봤구나. 제가 집에 넷플릭스를 달아서 봤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 그 넷플릭스에서만 공개하고 극장에서는 한두 개 하다가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 그래서 유명한 옥자를 본 분이었구나. 그게 뭔가 하면 돼지를 코끼리만큼 키워가지고 그 살이나 고기를 먹는 그런 유전자 조작 돼지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권이 옥자 돼지를 키우고 있나? 그리고 옛날에 삼겹살의 비계를 무슨 기름처럼 이렇게 이 철판 문지르는 데 썼지만은 삼겹살에서 기름을 빼고 나면 뭘 먹습니까? 돼지고기 중에 제일 비싼 부분이 어디예요? 삼겹살, 오겹살이잖아요. 그럼 돼지고기 껍데기는 기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그건 젤라틴인가 넣죠. 그러니까 그 기름을 빼고 남은 고기를 그러면 수육으로 쓴다든가? 기름 없는 수육이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돼지 기름이 어디서 그리 많이 나오겠다고 돼지 기름으로 발전을 하겠다고 생각까지 하는가. 혹시 문정권이 몰래 강원도에서 축산업을 대규모로 해서 발전용 돼지를 팔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미친 겁니까? 옛날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시끄러울 때
황당한 이야기가 한 번 있었죠. 고등어 구이집에. 예? 그 박근혜 전던 때였습니까? 근데 좀 웃기더라고. 무슨 미세먼지가 고등어 구이집 단속을 하는. 그것보다 이 돼지 기름으로 발전소를 떼겠다고 정부에서 입안한대, 입안. 예? 10일 날 넘겼대요. 그 법으로 뭐. 그래서 한 10몇 년 전에 바이오 디젤이 유행했습니다. 바이오 디젤 자동차까지 나오고요. 그건 뭐냐? 옥수수나 무슨 사탕수수 같은 데서 기름을. 문제는 옥수수하고 사탕수수의 기름을 짜려면 옥수수를 진짜 기름 1배를 짜려면 얼마나 한 밭을 다 해갖고 짜야.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물과 그름은 비료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게 미친 짓이다 해서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문 정권이 이제는 태양광하고 이제 나니까 전부 축산을 돼지를 실새들이 열심히 키워가지고 그 돼지를 발전에 납품을 하려고 그러냐. 이제 발전소 가면 돼지를 옆에 우글우글 키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합니다. 막장이 되니까 돌았구나.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삼겹살 발전을 한다라고 한 게, 그럼 음식점마다 이 기름 찌꺼기, 이제 뭡니까? 우리가 삼겹살 집에 가면 이 불판 있잖아요. 기울기에 나와가지고 밑에 기름 받지 않습니까? 이 기름은 발전용으로 쓰니까 한 방울도 놓치면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들이 완장 차고 와서 기름 수거 왔습니다. 그 수거 비용이 예? 폐 식용유나 폐기름보다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국에 석유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저 동해 옛날에 그 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7강구 영화가 완전 실패했죠. 한 200억 들어가지고 최고의 실패작이 됐죠. 7강구에 괴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름은 안 나오고. 기름 나와요. 근데 왜 안 해요? 아니, 그 사는 것보다 몇 배가 비싼 기름을, 예? 그러니까 안 하죠. 그래서 돼지를 잡아서 기름을 쓴다. 그러면 돼지는 이제 껍질과 비계는 싹 벗겨버리고, 그러면 사람은 이제 돼지 살만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종말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책상에 앉아서 저들끼리 그냥 탁상 공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자 사자성어로 비판한 말이 있죠.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1, 2년 차에. 1, 2년 차에 그래도 의욕 있게 할 때 세월호 가라앉기 전까지 뭐라 했습니까? 만기 칠남한다 했잖아요. 만기 칠남이 뭔 말입니까?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권이 정말로 만기 칠남을 했으면 저렇게 안 망했지요. 박 정권보다 훨씬 열심히 만기 칠남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위대하신 임종석 실장님 아닙니까? 그거 다잖아요. 남북 대화 준비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뭐 UAE에 뭐가 오면 거기에 만나는 역할부터 시작해서 툭 하면 본인이 기자회견하고 페이스북 쓰고부터 임종석을 위한 나라잖아요. 자, 혼자 다 하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좀 미투를 좀 해야 되나? 네? 뭐, 영화 배우 누님이 좀 등장해야 되나? 뭐, 이렇게. 게임 뭐 도박하고 관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드루킹하고 관계 있나? 뭐, 이렇게 해갖고 싹 집에 보내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잘 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장구치고 북치고 하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니 혼자 다 해라. 이래 됐죠. 자, 경제학자들이 사실은 거짓말을 엄청 합니다. 중국은 거짓말과 거짓말이 쌓여가요. 나중에는 자기들이 뭐가 거짓말이었고 뭐가 원본이었는지도 까먹었을 거예요. 중국에는. 중국 경제가 정말로 몇 프로 성장하고 중국의 국가 부채가 정말로 얼마고 기업 부채가 얼마고 중국의 정말로 오른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 자기들도 다 까먹어 버렸을 거예요. 왜? 하도 거짓말의 역사가 오래돼 가지고
이제 원본을 뭔지를 모를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거짓말과 거짓말이 굴러가고 있어요. 덩치가 크니까 망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이 정권이 지금 경제학자들 중에 사람 같은 사람이 누가 이 정권에 와서 손댈라 하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자, 남아서 하겠다라는 사람은 평생 한번 이렇게 기업도 안 해보고 또 경영도 안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전문가라고 앉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들이 지금 나라 경제를 오기로 가야 됩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여기서 수정하겠다면 장하성이부터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 다 이제 못 내리는 거죠. 지금 문재인이 북한 운전자 역할에서 못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정권의 청와대를 보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북한 택시에서 못 내리고 내리면 죽으니까. 자, 임종석도 그렇고 그 다음 장하성은 소주성에서 못 내리고 다 이렇게 내려오지를 못하고 고해요. 서는 순간에 죽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겁을 줘야지요. 지적이는 놈들은. 자, 1인 방송이 뜨드니까 유튜버를 규제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을 해서 저것들이 이제 헛소리 하면 바로 문 닫게 해야지. 그러고부터 시작해서 방송국들 다 군기 잡고, 종편들 다 군기 잡고. 그래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판 세력이 사라지고 이제 전부 다 원하는 대로 납품을 하라면 공무원들은요, 눈치만 남아가지고 딱 복지 안동, 엎드려서 눈알만 딱 굴리면서 뭘 원하는가 맞춤형으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이라도 옳게 이야기해라면 우리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지. 방향을 틀자 해야 될 건데. 전부 산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태평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냐? 계속 가자. 그래, 계속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화 하나 있죠? 무슨 영화입니까? 아마존에서 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간 오페라 하는 사람 이야기 영화 피처제랄드인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권이 가만히 보면 배를 끌고 지금 산으로 가는 거를 막지 마라. 산이 막으면 산을 팔아버리라. 지금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집을 수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저들도 집에 가면 밤에는 불안해서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전화 걸어서 야 와서 한잔하자. 우리 집 바로 가고 있지. 바로 갑니다 형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그러지요. 아부꾼들만 남아서. 우리 다 나중에 깜빵 갈 겁니다 하는 놈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386으로 한 색깔로 싹 만들어 놨잖아요. 그건 뭐냐? 평생 책도 안 읽고 데모만 하고 머리만 굴리면서 사는 친구들이에요. 건달들이죠. 자, 건달들이 나라를 맡았습니다. 저는 학력이 높다, 유학 갔다가 아니라 유학 갔다 온 놈 중에 엉터리 엄청 많아요. 교수 중에 절반이 제가 볼 때 엉터리들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편견이 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면요. 이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지식이 쌓여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잡아서 권력 관계로 경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권력 투쟁에 대한 테크닉만 가지고 지금 나라를 끌고 가고 있어요. 겁을 주니 통하더라. 언론들, 아니 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때리던 언론들이 지금 얼마나 조용합니까? 근데 언론이 때려주면요, 그때 시정을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때릴 때 언론들이 담합해서 우리 정권을 죽이려고 한다 하다가 어찌 됐어요? 집에 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적당하게 때려주면 그때 방향을 틀어야 되거나 조심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런데 언론은 겁을 다 주놓으니까 언론들도 산으로 간다 말 안 해요. 나중에 산에서 저놈의 배가 올라오면 그때 다 잡아버리자. 너 산꼭대기까지 죽으라고 올라와라. 우리는 산꼭대기에서 너네들 다 잡아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원래 언론은 하이에나 떼입니다. 하이에나가 사자가 살았을 때는 사자가 먹다 남은 찌끄레기를 먹다가 사자가 늙고 병들거나 다쳐서 죽어가면 사자 죽기를 옆에서 딱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사자 죽고 나면 사자 뜯어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경제에서 내비게이션을 상실하고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나 방향을 이렇게 이제 파악하기를 포기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되냐. 지금 금리를요, 부작용이 일어날 걸 각오하고라도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품을 빼는 데는 금리를 올리는 게 제일 낫죠. 그러면 일부는 사고 나겠지만 그래도 지금 바람을 빼야 나중에 터지질 않습니다. 근데 바람을 안 빼고요, 거기다가 계속 불어넣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튜브를, 풍선을 계속 불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럼 터져버리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문 정권이 금리를 올리는 걸 싫어하니까 이 정권에다가 금리를 올리겠다고 말을 안 하는 거죠. 눈치를 보고요. 이 정권에서 연임됐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최고 실수는 한은 총재 이주열입니까? 그 사람을 연임시킨 걸 거예요. 자기 사람을 넣어가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솔직하게 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왜? 남정권 사람이었는데 연임이 됐으니까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한국은행은 총재라고 부르고 별도로 거기에서 뭡니까? 금리나 이런 부분을 다루는 기구를 둔 것도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독립적으로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국책은행의 역할을 하라고, 중앙은행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한 거죠. 이것도 정치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 차이가 점점 이렇게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다 가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몸벼텨서 결국 올립니다. 제가 올리는가 안 올리는가? 올립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감당이 불가한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자, 그것뿐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생산, 투자, 설비, 소비가 완전히 맛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위태롭습니다. 전 분야가 다 위기입니다. 내가 이거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만 잘못한 게 아니라 누적되어 와가지고 경제의 성장 동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이제는 다 어렵게 될 거고 기업들도 어렵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가에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초당적으로 그걸 강구하고 나도 내 고집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당 보고도 경제 전문가를 추천하라 하고 그래서 자기들 패거리는 다 집에 보내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중립적이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수습해 나가는 방법을 한 개씩 금리도 좀 올리고 또 지금 정부가 저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돈 푸는 것도 중단을 일단 시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 건가부터 이렇게 고민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해야 돼요. 어차피 정부가 있으나 없으면 더 잘 굴러가니까 한 6개월쯤 써도 나빠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6개월 분석을 정말로 있는 대로 다 해라. 그래서 외국계 컨설팅 회사까지 불러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다 하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발표를 하면서 지금부터 비상경영에 들어가고 나는 경제 부분에 손을 떼겠다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비상경제위원장과 위원들한테 정권을 넘겨주고 공무원들도 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외국에서 전문가를 데려와서라도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는 거를 지금 제동을 걸면 막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IMF 때 성장률이 얼마였어요? IMF 때 6%예요, 6%. 한국 경제 성장률이 6%대 IMF를 맞았습니다. 지금 2.8% 이렇잖아요. IMF 때는 지금보다 실업이 훨씬 적었어요. 경제가 그래도 꺾이기는 했지만 환율을, 이 외환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얻어맞았지만 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전체적으로 체질이 완전히 맛이 간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서 어떤 부분만 정리를 하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말기 암 환자예요. 여기서 한 방 맞아버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도 저는 각오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상류층부터 투기판에 뛰어들어서 바람 잡고 옳은 소리 하면 엄청 듣기 싫어하죠. 비전문가는 입을 쳐닫고 있어라.
부동산 어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장담을 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튼튼한 미국 경제도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 부동산 때문에 깨졌고, 일본은 한국보다 몇 배나 튼튼한 상태에서 1988년부터 91년 사이에 버블이 꺼져버렸습니다. 한번 그렇게 당하면요, 회복하는데 10년, 20년은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국민 전체가요, 이제 내가 치른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정권 잘못 뽑은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 정권은 이런 경제가 무너지는 속에서 저는 소멸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퇴각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원래 정권이 조금이라도 현명하면 후퇴할 때 대오를 갖춰서 이 뭡니까? 초신 정투 같은 데서 미군이 붙이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후퇴하지 않습니까? 동장군에. 그래도 절반쯤은 살려서 갔잖아요. 이 정권은 서로 살겠다고 아마 질서가 무너지면서 전부 전멸할 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경제에서 옵니다. 언제 오느냐? 연말부터 내년까지 저는 닥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핵 문제가요, 저게 지금 저렇게 가다가 파국을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기꾼하고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파국이 옵니다. 북한 문제에서 파국이 오면 미국은 문 정권에다가 책임을 잔혹하게 전가할 거예요. 트럼프라는 사람의 이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의리 없습니다. 아주 저놈이 나를 속였다고 이제는 반쯤 죽이려고 들 거예요. 자, 그런 미국과의 트러블이 한국 경제가 위기에 왔을 때요, 살려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IMF 때 김대중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한국이 IMF를 그렇게 심하게 안 맞았어요. 미국이 도와줬으면, 일본하고 도와줬으면 그냥 적당하게 스와프하고 하면서 봐줄 수 있었습니다. 반쯤 죽여버렸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크게 얻어맞았어요. 외환위기의 국가 중에서 지금까지 역사 중에. 그래서 제1은행 같은 데서 3,000명이 다 해고되고 온갖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빈곤층이 된 사람 중에 살만했는데 IMF 때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하다 무너져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때 흑자로 부도했잖아요. 자, 기업은 잘 돌아가는데 은행에서 빌린 돈이 금리가 폭등을 하고 환율이 폭등을 하니까 감당이 안 돼가 다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하고 IMF하고 다 짜고 한국의 기업들 중에 교통정리 다 시켰잖아요.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그리고 건물부터 회사까지 짭짤한 거는 정리해 가버리고. 자, 2008년에는 MB가 자기가 약점이 좀 있으니까 엄청 친밀을 했지요. 특히 미국한테 잘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건 본질이 아니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엄청 친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바마가 2010년인가 그랬어요. 오바마가 내성적이고 별로 이렇게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대통령이 말이야, 외국의 원수 중에 친한 사람이 누가 있냐 하니까 오바마가 한국의 미스터 리라고 했어요. 한국 이명박하고 친하다, 제일 친하다. 그건 뭔 말이겠어요? 완전히 친밀을 했거든요. 눈치 빠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그때 1,700원까지 갔죠, 환율이. 세게 맞을 수도 있었는데 적당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이 부채 위기가 터져서 금융 위기가 생겼을 때, 부동산 폭락이 생겼을 때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냐는 건데, 이제 아마 미국에서는 거의 틀을 벗겨 보자고 달라들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다 뿌린 대로 그다음 거고, 지금까지는 트럼프를 잘 속여 먹어서 저 트럼프를 갖고 논다 생각하는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가 날 갖고 노는 대가를 한번 당해봐라고 이제 꽃배기로 얻을맞을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들만 불쌍해질 건데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가장 서민들, 자영업자가 문재인 다 찍었다가 자기들이 지금 제일 정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이 수습을 못하고 도망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수가 잡느냐 안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리를 통해서 얼마나 데미지를 적게 입고 극복을 하느냐가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요. 제가 또 하나 예언할게요. 속이 상한 분들, 저렇게 뭐 하루에 1억씩 올라가는데 나는 뭐 없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전부 숫자로만 주고받다가 나중에 다시 폭락하면서 다들 맛이 갑니다. 걱정하지 말기 바라요. 그거는 법칙입니다. 무슨 서울이 무슨 부동산이 한정되어 있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큰 전문가 용어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이 보편적으로 경제적 수준을 넘어가는 부동산 가격은 다 거품인 거예요. 한국에 이 정도의 소득 수준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쯤 돼야 되고, 그리고 희귀한, 그리고 이렇게 이 수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격이 얼마쯤 돼야 되는가, 그런 부분은 있지요. 강남이나 곳곳에. 그렇지만 거기에 희소 가치를 이미 벗어나는 수준의 거품이 다 끼어버린 겁니다. 자, 튤립 파동이 왔을 때 터키를 통해 가지고 네덜란드로 갔던 튤립, 오늘날 네덜란드 하면 튤립인데 원래 그게 추운 지방에서 크는 게 아니라 육종을 해서 그렇고 원래 터키나 더운 지방에 있던 꽃이에요. 그 추운 지방의 꽃은 다 작아요. 그런데 막 벌겋고 노랗고 멋진 꽃이 왔어요. 그러니까 튤립 구건 하나가 집 한 채 값까지 올라갔다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이게 왜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고민을 안 했는데 거품이 꺼진 순간부터 먹지도 못하고 며칠만 이렇게 반짝하다가 한 보름 지나면 꽃도 없어지는 이 식물이 왜 집 한 채 가격이 되지 하고 자각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부동산이 한 평에 왜 1억을 하지 하는 자각을요. 지금 다들 안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니까.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거품은 꺼지게 돼 있고, 이제 거품이 꺼질 때 투기는 상층이 하고 대가는 누가 치러요? 하층이 치르는, 이건 한마디로 불평등은 발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정권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거는 이제 논의거리도 되지 못하고요. 망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망한 대가가 다 하층부터 치르게 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